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상견례를 겸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임기를 채울 경우 내년 총선에서 맞붙을 적장들의 첫 대면이어서 시선이 쏠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친윤계 일색 첫 당직 인선에 대한 당 안팎의 불만과 비판, 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5.18 관련 실언 논란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인 오늘 오후 4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데요. 최근에 당 내홍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주목됩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말 그대로 바람잘 날 없는 여야 정치권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김영재 의원님들이 대표님 사퇴라든지 책임론 요구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당 지도부란 게 뭡니까?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결과가 지금 이 상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무리한 수사가 없었는지, 압박 수사가 없었는지, 참 나쁜 수사가 없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혀라.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이어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사망으로 지금 민주당의 내용 좀처럼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이 전 씨의 사망 이후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책임론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잠시 뒤인 4시 당원들과 실시간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늦게 SNS에 당원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면서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를 통해서 당원존 라이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에는 라이브 이재명 대표와 솔직 담배 토크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이 예고돼 있습니다. 또 함께 올린 이미지에는 아프다, 많이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에 대한 입장, 4.5 보궐선거 등 이 대표와 당원들 간의 대화 주제도 나열돼 있습니다. 이렇게 거세지는 책임론 속에 오늘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한밤중에 이런 간담회를 자청해서 나섰다는 점, 그리고 아프다, 많이 아프다, 좌표 색출, 이런 대화 주제들을 제시한 거 지금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뭔가 이 대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서 이번 대화에 나섰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와 당원들의 대화가 진행될 이 당원조는요, 지난해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뒤에 여의도 당사에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겐 이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실시간 대화에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고된 대화 주제로 봤을 때 이 대표는 오늘 당원과의 대화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과 이후에 강성 지지층들의 당내 비명계 색출 움직임 등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소신표 사태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촉발된 당 안팎의 위기를 지지자와의 대화로 돌파해보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전 씨의 사망 이후 이 대표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올라와 있는 그 대화 주제 중에서요, 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거는요,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 텔레그램 방에 이 대표가 올린 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기지사 시절 이 비서실장이었던 전 씨의 발인 다음 날인 지난 12일이죠. 이 대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속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런 제목의 글을 첨부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당 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이 글과 함께 첨부한 건 7년 전 2016년 12월 본인이 썼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는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 내리꽂는 비수라면서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이면은요, 그 이 대표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에 나와서 이 친문,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이제 당선이 됐었는데 그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아주 거세게 공격을 받았던 그런 때죠. 네, 때문에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 소신표 사태에 대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 뒤, 비수라는 표현은 그 당내 이탈표에 대한 원망을 그리고 기회로 만들겠다라는 말은 당 대표직을 지키겠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당이 혼란을 겪는 이때 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비난받았던 일만 언급하면서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친문계 이 중진인 전해철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주변을 좀 더 한번 돌아보고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런 상황을 잘 주시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사퇴 결심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이 대표와 당원들 간의 대화가 사실상 개딸들과의 대화가 될 것이 뻔해 보인다면서 지금 이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SNS를 통한 일방적 변명이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 정당 정치 복원을 위한 사퇴 결심이 우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변인은 또 개딸들을 향해 민주당 당원이 되어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던 호소는 체포동의안의 반란표 색출이라는 맹목적 집단 행동을 부추겼을 뿐이고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 자신이었기에 그 끝도 이 대표가 직접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언론이요, 이 사망한 전 씨의 발인 당일에 그 유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 말,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에서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전 씨의 발인이 있던 11일 새벽에 유족 중 한 사람이 장례식장 밖에서 연신 한숨을 내쉬며 고민을 하다가 기자에게 딱 한마디만 하겠다며 입을 열었고 이 대표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족의 물음에 모든 답이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유족이 언론을 통해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물었다며 물음에 모든 답이 있다. 누가 고인의 죽음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방탄으로 삼으려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한 건데요. 이어서 미안하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 내가 책임지겠다 이 자세가 그렇게 어렵나라며 유족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시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고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맞받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전 씨가 사망한 것은 이 검찰의 강압 수사가 원인이며 국민의힘이 이 비통한 죽음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혹시 가혹한 수사나 무리한 수사, 압박 수사가 없었는지 등을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선 이 전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간접 살인이라는 표현을 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강한 비판과 함께 검찰이 인권을 유린하는 사법살인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 전 씨가 스스로 삶을 부정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내몰았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와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극단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에는 이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담긴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까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의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을 알 수 없습니다.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지각 있는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간접살인 운운하며 고인의 죽음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양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염력이라도 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야당 대표를 고인의 죽음과 연결하려는 김기현 대표는 사악한 뱀의 혀를 닮아 있습니다.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은 정해진 목표를 제거할 때까지 사냥을 멈추지 않는 윤석열 검찰의 강압 수사가 원인입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측근 참모였던 전모 씨의 그 사망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상당히 이중 삼중의 어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어젯밤 돌연 SNS에 당원들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잠시 뒤 4시부터 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과 직접 만나겠다고 나선 그 의도가 뭔지를 놓고서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정당 정치라는 게 당원이 주인이죠. 그래서 당원들의 생각을 묻고 싶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자체가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판도 받고 그다음에 본회의 표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표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치가 조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영선이고 뭐 지자체장은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잘 가고 있나 이거는 이제 의원들한테는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요. 당원들에게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현재 위치가 당원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그게 하나의 또 본인의 정치적 자양분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본인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일정을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옳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제 고인이 되신 전 비서실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 죽음과 관련해서는 조금 계속해서 정쟁화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대로 조금 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렇겠습니까? 본인하고 친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검찰의 강압 수사 그러니까 표적 수사 때문에 계속 주변 사람들이 압박 수사, 압수수색 당하고 이러면서 이런 아주 안 좋은 불행한 일이 생기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지금 여러 가지 참담한 심정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그런 위로를 당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해법을 찾아보지 않을까. 좀 그래서 자리 마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사정을 좀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쓴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또 쓴소리가 나와야 그 대화가 어떤 면에서는 균형도 갖추고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자리를 열어놨을 때 과연 이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겠느냐. 결국은 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여론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과 이 대표의 어떤 그 같은 목소리만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는 충분하다고 봐요. 보통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당 정치에서 이런 당원과의 모임을 할 때 오시는 분들이 되게 적극 지지층이 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당원과의 모임을 하면 윤심에 힘을 줬던 그 적극 지지층이 올 겁니다. 그래서 비판의 소리를 좀 듣고 그렇게 좀 쓴소리에 대해서 좀 고견을 청취하는 게 옳으나 그런 부분들은 이런 자리에 당원들이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좀 적긴 하지만 근데 제가 봐서는 현장에 오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이 많을 것이나 그 중에는 그나마 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쓴소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단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대화가 얼마나 이 사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이 복잡한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지 일부 회의적인 시선도 솔직히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게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전모 씨가 지금 민주당에 후폭풍을 미치기 바로 이전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고 과연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이른바 수박 논란이 심각해지면서 민주당 내 내용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들은 수박 색출 논란을 빚으면서 저 사람이 바로 비명계다. 저 사람이 아마 찬성표 던졌을 거다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과도한 시위도 했고요. 심지어 비명계 인사 누군가의 어떤 사무실 앞에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행진도 하고 굉장히 가혹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아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한 거 말고는 적극적으로 이 팬덤들의 어떤 강성 어떤 정치적 움직임들을 만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사람도 있으니까 억울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정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중에서는 가결표를 던진 사람도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정도의 이미지 의사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믿을 것은 나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팬덤에 의존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으로 저는 비춰집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이런 당원들을 만나는 이 움직임 역시도 그런 일환으로 의원들은 못 믿겠다. 결국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끝까지 지지할 수 있는 팬덤뿐이다. 라는 판단이 아마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대화 내용은 이제 지켜보고 내일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관련해서 지금 비명계의 움직임 역시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모임 민주당의 길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번 모임이 이 대표의 책임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민주당의 길은 매주 화요일에 정례 토론회와 만찬을 가져왔는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뒤에는 당 내용이 좀 표면화되는 점을 고려해서 2주 동안 토론회를 중단했었습니다. 이 모임 소속인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 이 대표와 관련한 일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되신 분이 4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서 파장을 불러왔는데 윤영찬 의원의 글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비명계 의원님들이 대표님 사퇴라든지 뭐 책임론 요구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윤영찬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또 글 쓰시면서 대표님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수고했습니다. 이 대표 거취에 대한 비명계 의원들의 공개적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조홍천 의원은 과거 당대표를 맡았던 송영길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조 의원은 지금까지 당대표를 맡았던 선배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선당 후사하는 정치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다면서 송 전 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문 전 대통령도 이 당이 어려움에 처하니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 상황은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상황이라고도 비유를 했고요.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면서 다음에 날아온 이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된다고 해도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은 거의 명백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중진 이상민 의원의 아주 직설적인 쓴소리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역시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직이라는 게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풀어야 할 몫이라면서 이 대표가 선당 후사의 정신과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이 의원의 이야기와 오늘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한 분이 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접었다는 것,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일단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거고 그게 도리인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전혀 없이 이제 검찰 탓만 하는 거. 그건 좀 문제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일단 있는 거죠.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전체에 검은 그림자, 심지어 검은 먹구름이 밀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의 전체의 명운에도 크게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 대응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당대표를 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풀어야 될 또 누명을 벌여서야 될 몫입니다.
하지만 이 친명계 측의 방어도 역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퇴론을 강하게 부정하고 또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대표 체제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당내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을 것이라면서 하나 된 힘으로 당당히 맞서는 것이 당원, 의원으로서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은요, 과거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훨씬 안정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대표를 하면서 1년 동안 이끌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이제 당대표 리더십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기 어려웠던 그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내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원의 이제 당심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 위기에 민주당을 구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 겁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대선 패배하고 이런 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당내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처절했을 겁니다. 것이다? 예, 심각했을 겁니다. 이 같은 친명계 두 의원의 얘기 들으셨는데요. 특히 이제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 흥미를 끄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굉장히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이재명 대표는 당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이 된다.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뭔가 당을 운영하고 장악하는 데 있어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이제 저 친명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의원들의 발언이 결국 비주류, 그러니까 친문계를 비롯해서 더욱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러게요. 왜 뜬금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이고 당시의 상황은 당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 뭐 이해는 됩니다. 10분.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고요. 보는 시간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들이나 말하자면 우리 당원, 우리 지지층,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요, 분열을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열되고 분열되는 언어들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지를 거두지요. 국민들도 거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당시 상상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어려웠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달라고 말하자면 비토 세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라는 야당 대표가 검찰 리스크에서 시달리는 시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부분도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눌러놓고요. 김남국 의원처럼 이걸 또 비명 측 의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 메시지는 좀 자제하면서 제발 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 같은 당내에서 밖에다가 공중전을 하면서 싸우는 부분들은 당에 아직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단일 대우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앞서 이제 소영주 대변인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좀 곁들게 되면, 일단은 뭐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끝까지 리더십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그 공천 역시도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이 다 했었기 때문에 전권을 갖고 공천을 했고, 이제 그 덕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김남국 의원의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분열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파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내 어떤 노선 투쟁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당내 어떤 계파 간의 갈등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는 계파 간의 갈등도 아니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소신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의 개개인의 소신이 저것이 비명계야, 저기는 뭐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야라고 낙인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의 저 말은 자신의 소신껏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결정했던 민주당 의원을 더욱 자극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당을 규합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친명계 의원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이 나서서 저런 식으로 비명계들을 자극했을 때
오히려 김남국 의원의 말과는 반대로 더 민주당 내에 있는 비주류들의 어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 씨의 사망이 민주당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가운데요.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수사와 재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 최측근 참모였던 전 씨는요. 크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른바 이 대표 옆집 합숙소 의혹 사건에도 이름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이 본격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에 전 씨의 사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전 씨는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 사전 구속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서 수차례 언급된 인물이긴 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다른 인적,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서 전 씨의 사망이 이 대표 기소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 대북 송금 의혹의 경우에는요. 전 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지사 비서실장 자격으로 이 대표를 대신해 조문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전 씨가 핵심 인물로 꼽혔었습니다. 관련한 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씨가 이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때문에 전 씨가 숨지면서 검찰은 전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거나 김성태, 이화영 등 관련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부를 수가 없게 됐죠. 관련 의혹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씨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6쪽 분량의 유서 역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재판에서 진술할 필요가 있는 자가 사망했을 땐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유족이 공개를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유서에 이 범죄 증거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전 씨의 사망 배경으로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또 이런 부분이 다소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검찰이 이를 의식해서 이 대표의 기소 시점 등을 조율하는 일종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들려드렸지만 이 검찰을 비판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남국 의원이요, 검찰이 경기도청에 상주 사무실까지 차리고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또 주장을 내놔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의 각종 수사 방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무려 2주 이상 계속했다며 아예 이 상주하는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공기관, 더군다나 이제 도청에 상주 사무실을 설치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요, 이제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자체로도 정치적, 사법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진행자도 이게 진짜냐, 확인이 된 것이냐고 재차 물었는데요. 김 의원은 확인이 됐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런 강압 수사가 비극적인 사태, 즉 이 대표 옛 비서실장의 사망까지 불러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저희가 현장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경기도 의회에서 현장 최고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무려 2주 이상, 2주 이상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아예 검찰이 거기에 상주 사무실까지 놓고 압수수색을 계속했다라고 하는데 네? 진짜요? 예. 확인하신 거예요? 네, 확인한 겁니다. 비공개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는 거기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 측은 김 의원의 이런 주장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 도청청사에 사무기기를 쓴 적은 있지만 김 의원의 주장처럼 상주하는 사무실 같은 걸 차린 적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검찰 측은 앞서 지난 10일 이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방대한 포렌식 자료를 선별하고 압수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원만한 도정 업무를 위해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이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건 경기도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바 점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김남국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어디서 그런 내용을 확인했다는 건지 본인이 이제 확인했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밝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제 피고인으로 출석을 해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스스로 최측근으로 꼽았던 김용 전 부원장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정말 이번 주도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금요일 이 대표는 이 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 발언 등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돼 있죠. 이 대표 측은 앞서 지난 3일 열린 이 첫 재판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서 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 첫 공판에서는 직접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이 기자들을 만나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재판 출석 당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전에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대표가 오는 금요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 출석 과정에 취재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직접 법정에서 진술할지 그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주 뒤인 그 31일에도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날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첫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열린 김용 전 부원장의 이 세 번째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2차 재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건데요. 저번에는 이제 검찰이 증인 신문을 했던 거고 오늘은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이 반대 신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 관련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9일 재판에 이어서 오늘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으로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시작된 김용 전 부원장의 첫 재판에서부터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잇따라 폭로성 진술을 예고하거나 김용 전 부원장 측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취재진과 만난 유 전 본부장 모습과 오늘 법정으로 향하는 또 모습부터 영상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용 측에서 이제 인간의 됨됨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진술 신빙성의 문제를 좀 삼았는데 본인들 됨됨이는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쉬는 시간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소상히 상세하게 밝히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지속적으로 총알 말씀하시면서 그 요구한 게 사실입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오늘 증인 신문에서 어떤 말씀 하셨어요? 네, 오늘 증언하겠습니다. 나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술 신빙성이 변호사들이 담당 검사한테 연락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네? 담당 검사한테 연락을 했다. 변호사들이 아내분이 근황을 오늘은 김용 전 부원장 측의 이제 반대 신문이 진행되는 만큼 그 유 전 본부장이 이전에 내놨던 그 진술에 있던 신빙성, 그러니까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신빙성을 깨려는 시도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난 9일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몇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전달했던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대장동 지분 428억을 약속했다고 재차 주장하는 등 작심한 것처럼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말씀하신 대로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반대 신문에 나섭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직접 증거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고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면서 반대 신문에서 충분히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오늘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도요, 그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의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재판부에서는 지금 이제 유 전 본부장이 그 진술 태도를 바꾼 배경, 이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 전 본부장 이른바
가짜 변호사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자신을 감시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붙여준 것을 알게 되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진술 태도를 바꾸게 됐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 이어서 오늘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진술 태도를 바꾸게 된 계기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은요, 이 대표 측이 보낸 변호사들이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조금씩 의심하게 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고 김문기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이나 이재명 대표의 행동에서 그런 의심이 더욱 강해졌다면서 최근 사망한 이 대표의 옛 비서실장 전모 씨 역시 자신과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유동규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가짜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한테 접근하려 했던 그런 정황도 추가로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측이 본인에게 보냈다고 지목한 2명의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들이 변론보다는 자신이 아는 대장동 정보를 캐묻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력을 거부하고 경선 자금 등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10월 두 변호사가 연겁 후 담당 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유 전 본부장 접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 아내 변호를 맡았다 사임한 변호사는 담당 검사에게 유 전 본부장의 아내가 남편 근황을 궁금해한다면서 접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른 변호사는 담당 검사의 대학 선배라는 점을 내세워서 동문회에서 보겠다, 유 전 본부장 접견 등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변호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저기 공무원사 와가지고 위에서 왔다고 했는데 그분이 내려보내고 이거 걱정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나를 케어해 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적들이 전부 다 보면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 왔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는 개념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이 접견을 거부하면서 접견 요청은 모두 불발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시도를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재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의 변호사들이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측이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고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뇌물 혐의를 비롯해서 이런 비리 사건 재판에서요,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한 그 재판부의 어떤 신뢰를 얻는 그런 부분, 판단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는 증인의 증언이 일관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냉정하게 보면 사실 유동규 씨는 그동안에 자신의 어떤 그 비리 혐의, 또 그다음에 김용 전 부원장 측에 대해서 뇌물을 줬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아니다고 했다가 나중에 바꾼 그런 사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재판부는 지금 유동규 씨가 왜 말을 바꿨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동규 씨의 발언을 의심한다기보다는 그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어떤 심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을 접견하려고 했던 그런 그 변호인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의심을 했다는 거,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그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에게 실망감을 줬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는 이 변호인들, 이른바 가짜 변호인 논란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유동규 씨가 했던 말 가운데서 좀 기억나는 것이, 이번에 돌아가신 그 전모 씨도 그렇고요. 그 김문기 처장 역시도 이 유동규 씨가 감정이입을 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모 씨도 그렇고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도 그렇고 억울하다는 표현을 계속 쓰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은 본인도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에서 서운하고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대장동 사건이 이제 벌어진 이후에 계속 변호사가 회유했다는 논란도 빚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에게 선을 긋고 있는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유동규 씨 역시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은 유동규 씨를 향해서 뭐 쓰레기라도 먹고 뭐 배탈이라도 좀 나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꼬리 자르기를 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유동규 씨 입장에서 했을 텐데 그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지키고자 했었던 그 과거의 마음이 그런 어떤 차가운 대우를 받게 됐을 때 정치적 이해가 갈려 있을 때 나몰라라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어떤 억하심정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유동규 씨 이야기로는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 바로잡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유동규 씨가 어떤 좀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 분명히 서운한 점이 있었을 것이고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내가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 유동규 씨의 말 그대로 사실 바로잡는 과정에서 진술의 태도가 약간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유동규 씨 부분이 진술이 이제 바뀐 거는 1년 동안 본인에 대한 대장동 수사에 있어서 버티다가 그러니까 작년 9월 28일로 조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변호사 부분에 있어서 변심의 이유를 댔어요. 근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유동규의 진술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맞지 않다.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더니 하나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봉투와 어떤 종이 박스가 과연 옷에 숨겨지느냐, 3개를 넣었을 때 종이 쇼핑백이 들어가느냐, 그게 가능하냐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했을 때 유동규 씨가 조금은 시원한 대답을 못했고요. 두 번째는 가짜 변호사 부분을 했을 땐 가짜 변호사라고 해놓고 나서 9월 28일 날 검찰을 처음 면담을 하고 그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가짜 변호사라고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모 변호사는 10월에 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접견 자체랑 본인이 변심한 시기랑 또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재판부는 분명히 그러니까 진술이라는 게 이 사람이 뭐 옳은 소리를 한다, 뭐 이제 와서 내가 뭐 고백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합리적으로 정말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진술을 신빙성 있게 하는 것인지라고 했을 때는 지금 김용 부원장 측에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게 되면 유동규 씨가 정말 명확하게 이 진술의 신빙성을 대답하지 못했을 때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대장동 사건의 모든 부분들이 검찰에 회유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변호사한테 회유될 수도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재판 과정에서 그게 드러났을 때는 검찰이든 변호사 측이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이제 그 패널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오늘 이제 법원 재판에서 그 신문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단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유동규 씨, 김만배 씨가요. 이제 이 대표 측에 대장동 집은 428억을 약속했다. 이런 주장도 거듭 내놨는데요. 이런 가운데요. 검찰이 김만배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집은 절반을 줄 테니까 사업권을 달라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김만배 씨가 정진상 전 실장 등의 이 본인 지분 절반을 줄 테니 대장동 사업권을 본인이 갖고 이 환지가 아닌 수용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 개발 방식이 수용 방식으로 바뀌고 또 사업권이 김만배 씨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428억 원 지분 약정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이제 김만배 씨의 진술,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입이 결국 열려야 할 텐데요. 김 씨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요.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서 김만배 씨의 재판이 또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김 씨의 입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 약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하고 또 교환해서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를 구속한 뒤에 추가로 재판을 넘겼는데 해당 재판이 다음 달 5일 시작되면서 관련 재판을 통해서 이 김만배 씨가 심경 변화를 보일지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전면 부인을 한 바 있었고요. 이후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해 11월 출소하면서 향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만 말한 바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온 김만배 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여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새 대표 체제로 진용을 정비한 것을 계기로 해서 김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상견례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 대표가 내일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만납니다. 지난 8일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내일 10시 30분에 두 분이 면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대표가 직접 만남을 제안하고 또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새로 당선됐으니 김 대표가 예방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겠느냐고도 전했는데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민생을 위해 협력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미 구원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에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공격하는 선두에 섰었죠. 이 대표도 당시 김 대표를 향해서 봉고 파직에 더해 남극 지점에 위리 안치를 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거칠게 맞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여야 관계도 김건희 여사 특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과연 내일 두 사람이 협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해 두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말로만 민생 앞세우지 말고 국민 우롱할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민생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합니다. 김기현 대표 어제는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갔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거죠. 네,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단인 이 정진선 전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어제 임명된 이철규 사무총장이 함께했습니다. 어제 만찬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해. 어제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만찬은요, 이 단체 사진 촬영 후에 식사로 이어져서 약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3시간이면 상당히 긴 만남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얘기가 오갔다고 하던가요? 네, 이번 주 목요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부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경제 현안까지 다양한 주제가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집권당으로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손발을 맞춰 열심히 일하자는데 모두가 의기투합했다고 김병민 최고위원이 전했습니다. 당정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정기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 여기에도 뜻이
모아져서요. 앞으로 월 2회 정도 대통령과 당대표가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김채원 최고위원이 또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참석자였던 조수진 최고위원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는 대통령께서 첫 여당 지도부 이제 덕담을 하는 자리고 일종의 축하 자리였죠. 그래서 어제 편안하게 다녀왔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던가요? 글쎄요, 어제 김치 콩나물국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그 레시피를 전달을 해서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제 당부하신 거는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세계의 조류를 볼 때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의석이 적더라도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그런 당부였습니다. 방금 전해 들어온 대통령실의 이제 속보도 전해드릴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이것을 보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안 자체가 노사관계에서 이제 상당히 민감한 현안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미 공식적으로 이 법안을 강력 저지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입법 예고 기간 중에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이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를 해서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이 법안의 핵심을 살펴보면 현재 주 52시간제를 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바꾸되 근무일간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주 69시간 근무를 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13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뜻이 되면서 노동 개선 반발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MZ세대 중심 신노조 측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윤 대통령이 제동을 건 걸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부의 국민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년 목소리를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네, 오늘 경기 성남 판교에서 열린 IT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요.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선 주 69시간으로 늘리겠다는 이 퇴행적 반역사적 방침이라면서 전국 전 부분을 장시간 이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다만 이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소식을 접하고선 다행이다라고 반기면서도 이 박수 쳐야 하나 박수 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다시 주 69시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말로 퇴행적인 반역사적인 방침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 부문을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현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퇴행적인 조치가 참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대통령께서 재검토를 지시했다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 재검토 지시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52시간 근무제 개편은 사실 이제 필요성도 상당히 인정이 됐고 또 특히 이제 기업 쪽에서 특히 IT 기업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당히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지금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69시간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69시간을 주에 일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최대 그렇죠. 이제 한 달 정도 휴가도 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따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완적인 제도가 수반되는 상황에서 69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는 선택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69시간을 일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될 수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가령 우려를 하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면 69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수당의 지급을 또 해야 되고요. 만약에 또 임금 체불이 있거나 내지는 뭐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매우 엄격하게 그 처벌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같이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께 홍보가 부족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알리고 만에 하나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다시 한번 내봐라라고 지시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보류가 되거나 아니면 재검토되는 상황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국가 정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특히 노동시간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입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들 물어보고요. 노동자들 물어보고요. 뭐 MZ세대 노조 측에서 반대를 했다? 이거는 솔고 양강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69시간 그거 강제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에게 노동자를 과로시킬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먼저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기업 입장보다는 일해야 될 사람의 입장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매우 매끄럽지 못했다. 그러면 말씀한 대로 69시간 하고 나서 한 달 쉬게 줘요? 과로사에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노동부든 국무회의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노동자의 건강이 먼저인지 아니면 돈 벌 자유를 주는 게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재검토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52시간을 하되 좀 유연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또 여론도 수렴한다고 하니까요. 결과는 저희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지금 출범하자마자 지금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로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과 관련해서 지금 내놓은 발언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 이걸 수습해야 하는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예배에 참석한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은 선거 전략 차원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발언 이후에 당장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여당 최고위원이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의 목소리와 김 최고위원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김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돌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것 아닙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제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지금 개헌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니까 당 지도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면서 수습에 나서면서 이 김 최고위원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 개인 의견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개헌이 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립서비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조상묘 판다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선거 운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국민의힘의 강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보면 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칫 잘못 정치인 한 명의 발언으로 인해서 노력들이 좀 폄훼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한 모든 운동, 5.18을 포함해서 이거는 헌법 전문에 담겨야 된다는 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켜져야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이게 정치가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았다. 네, 대통령실도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면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지난 전당대회 최고위원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5.18 관련해서 저렇게 발언을 한 부분은 발언한 장소도 부적절하고 발언의 내용은 더더욱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단 안팎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을 국민의힘이 알아서 윤리위에 제소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당 지도부가 애써서 추진했던 이른바 호남의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한 이른바 서진의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을 일서에 점수를 까먹게 생겼다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 다음 총선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호남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이 지도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총선 전략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일개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얼굴이 되는 자리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을 김재원 최고가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어떤 선거라든지 아니면 서진 정책 이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호남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호남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 저 역시 느끼고 있고 당 지도부나든지 아니면 당 대표 역시도 이에 대해서 엄중한 어떤 책임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의 5.18 민주화 정신에 대한 발언은요. 그냥 부적절이 아니라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신뢰를 준다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거와 뒤에서 말하는 게 같아야 되죠. 그런데 국민들은 오해를 하잖아요. 과연 정말로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다고 국민의힘의 강령에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께서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진심이 무엇이지? 라고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김재원 최고는 정말로 지체 없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강령을 어긴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윤리에 제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걸 더 늦추면은 그 호남 민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매우 적절하지 않은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이다.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일부 지역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게 패널 두 분의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진짜 어렵다?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는 배우 김세론 씨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김세론 씨는 지난주 열린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 측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지난 공판 직후 김 씨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대중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보상 같은 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벌금형 구형받았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런데 이 공판 내용이 보도된 후에 김 씨가 SNS에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 역시 고가의 소품이 등장하고 해당 업체가 또 김세론 씨가 일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 논란에까지 휩싸인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세론 씨는 이제 영화 아저씨에 출연을 해서 상당히 인기를 얻은 그런 아역 배우 출신이죠. 또 성인이 돼서도 이제 주연급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김 씨 변호인은 공판에서 김세론 씨가 소녀가장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세론 씨의 그간 소득은 부모님 사업과 가족 생활비로 다 쓰였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전 소속사에서 빌린 음주운전 사고 배상금도 갚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연예계 일각에서는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촬영하고 있었거나 준비하던 작품의 위약금도 상당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고 주장에 이렇게 이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김세론 씨 변호인 측이 거듭 생활고를
오늘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세론 씨 변호인은요, 이 장소를 밝힐 수는 없지만 김세론 씨가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이 사고가 났던 차량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라고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과거 방송을 통해 공개했던 집은요, 이 전 소속사 명의로 전세살이를 한 것이라면서 김세론 씨는 사고 당시부터 사실상 재산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세론 씨가 SNS에 올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그 사진의 진위 논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가 추가 조치를 취할지, 이에 대해 혹시 김세론 씨 측이 후속 입장을 내놓을지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쇠구슬 미스터리. 어떤 사건입니까? 네, 최근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파손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32층짜리로 이 유리창이 파손된 곳은 29층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리창은요, 3mm의 그 유리 2장을 겹쳐서 만들었는데 바깥 유리 윗부분에 지름 3cm 정도의 구멍이 생겨서 이 고층 건물 유리창을 깰 정도로 충격을 준 물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게 이제 궁금증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아파트 외부에서 지름이 8mm인 쇠구슬 2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쇠구슬에 맞아서 유리창이 깨졌다, 지금 이건가요? 네, 경찰은 누군가 새총 등 장비로 쇠구슬을 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장소가 고층 아파트인 탓에 주변 CCTV로는 범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쇠구슬은 이 문구점 등에서 흔히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2개가 각각 발견이 됐는데요. 이렇게 유리창을 맞춘 물체가 쇠구슬로 드러나면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근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 속 범행 수법과 닮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쇠구슬이 원인이었다면 누가 어디서 이걸 날렸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리창이 깨진 곳이 29층이죠. 지상에서 90에서 110m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층에서 쇠구슬이 발사됐기에는 너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피해 아파트 옆동에서 쇠구슬이 날아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 동 사이의 거리는 80에서 120m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쇠구슬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식 작업을 진행했고요. 국과수의 정밀 감정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쇠구슬을 던진 게 맞다면 지금은 유리창만 파손됐기에 망정이지 자칫 사람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8mm짜리 쇠구슬을 특정 도구로 쏠 경우에 우리나라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의 30%까지 이 위력을 낼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쇠구슬은 문구점이나 인터넷에서 몇천 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